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군입니다. 오늘은 대항해 시대에 일어난 실제 사건, 네덜란드 상선 바타비아호의 좌초 이야기 하겠습니다. 선 3줄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7세기 네덜란드 상선이었던 바타비아호가 340여 명의 사람을 태우고 암스테르담 항구를 출발해서 동양항해에 나섭니다. 그리고 가던 도중 좌초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살아남은 생존자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학살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의 네덜란드 모습과 조난당한 인간의 생존기, 선상에서 여인을 두고 벌어졌던 암투와 권력 싸움, 그리고 이어진 전쟁까지 하나의 영화로 나와도 손색이 없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번 편에선 이 사건의 배경인 네덜란드발 대항해 시대를 보겠습니다. 시작 전 한 가지, 이 에피소드는 무려 5년 전에 제가 제작한 라디오 팟캐스트입니다. 5년 전의 풋풋한 전군 목소리 들으며 시작하시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바타비아호라는 이 배가 있죠. 이 배는 1692년에 아시아의 사치품을 구매해 오기 위해서 은을 잔뜩 싣고 340여 명의 사람을 태우고 닻을 올립니다. 자, 이때가 1692년인데 이때가 한창 네덜란드 배들이 바다를 장악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바타비아호의 주인은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도와 동인도 제도 그리고 일본에 상관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던 엄청난 거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동인도 회사가 어느 정도로 힘이 컸느냐, 외국에서 사실상 국가 이상의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들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무리 얘네가 잘 나가도 독자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외국에 가서 외교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동인도 회사는 필요하면은 폭력을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수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동인도 회사의 상선들은 자체적으로 무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나라의 허락을 구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충분히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맞닥뜨리는 원주민 사회들과 직접 교섭을 하고 거래도 하고 필요하면 전쟁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얘네가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찾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향신료입니다. 자, 향신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거창한 걸 생각을 하는데 정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계피, 후추, 우리가 오늘날 쓰는 고춧가루, 생강, 마늘 이런 것까지 다 향신료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후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럽에서 인기가 어찌나 좋았냐면은 얘네가 동인도 회사 배들이 아시아에서 향신료를 싣고 유럽으로 도착을 하면은 이 향신료를 같은 무게의 금과 같은 값에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랑 같은 값으로 취급이 됐었어요. 자, 그때는 아직 그 대항해 시대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동인도로 알려진 해역에서 남방으로 뻗어져 있는 미지의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했어야만 됐어요. 왜냐? 바다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망망대해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야 오늘날 동인도 제도 밑에 호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저 그쪽에 가면은 뭐가 있다더라, 어떻더라 등등의 각가지 추측과 썰만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주인공인 이 바타비아호가 좌초하게 되는 과정도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바타비아호가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미지의 해역으로 용감하게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히고 맙니다. 저희가 바타비아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다 잘 이해를 하려면은 네덜란드의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무엇보다 당시에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탔는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17세기에는 좋아서 동양항해에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향신료를 유럽에 갖고 오기만 하면은 금이랑 같은 값에 팔 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즈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군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들과의 무역은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후추나 고춧가루 이런 게 금이랑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사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정도로 돈을 잘 버는 사업인데 왜 좋아서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 일단 이 무역을 통해서 진짜 큰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실제로 배에 승선해갖고 막 목숨 걸고 장거리 원양 항해를 나서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 네덜란드 본국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즉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이 큰 부자가 된 것이죠. 뭐 그래도 얘네만큼은 아니지만 무역업자나 동인도 회사 선원들 역시 동양에 한번 갔다 온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양으로 배 타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약탈, 질병, 객사의 위험에 자신을 무방비로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선원보다는 좀 더 높은 신분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뽑던 상인들을 저희가 한번 보죠. 자, 이 상인의 치사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때 인디즈에 새로 도착한 상인들의 예상 수명은 채 3년이 안 되었다고 해요. 동인도 회사의 존속 기간 동안 상인이 배 타고 갔다가 살아서 네덜란드로 돌아오는 경우가 3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갔다 하면은 아무리 좀 고위직 직원이어도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현지 근무가 끔찍하게 힘들었고 배 타고 가는 과정도 위험천만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해외 영업소와 지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던 직원들도 대다수는 기후와 환경 때문에 죽습니다. 당시에 말라리아, 열대성 전염병에 자주 걸려서 죽었다고 해요. 지금도 저희가 해외 출국할 때 몇몇 국가에서는 반드시 예방주사나 예방접종 뭐뭐뭐를 꼭 맞아야만 입국이 허가나는 그런 국가들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희들이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갈 때 그곳 풍토병에 대해서 면역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겠죠. 알고 있다 한들 어떻게 예방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병 걸려서 죽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현지 네덜란드 당국이 상당히 엄격한 통치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당시 네덜란드 당국의 해외 식민지 규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은 다 교수형입니다. 고문이 꺼리낌 없이 가해졌다고 해요. 사법 절차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머나먼 객지에서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을 할 것이며 또 판사가 재판하다가 저놈이 사실대로 안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언제나 죄인에게 고문을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고에게 고문을 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혹한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사법 당국에 의해서 많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배 타고 나갔던 사람들은 낯선 이국에서 객사할 가능성이 부자 될 가능성보다 굉장히 큰 거죠. 이런 상황이니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로 배에 안 탑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동인도선에 승선해서 항해한 사람들을 하나같이 최하층민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역사서에서 온갖 망나니, 파산자, 출납원, 중개인, 소작인, 밀고자, 야바이꾼의 최대 피난처가 동인도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탔다 하면 무조건 죽는데 그런데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탔는지 저희가 대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상선에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갈 때까지 간 놈이거나 네덜란드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배에 탔습니다. 따라서 동인도 회사 상선에 타는 상인들은 불명예스러운 채무자이거나 파산 직전에 몰린 인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한 방에 청산한 인생 역전을 노리고 배에 탔던 거죠. 아니면은 실패한 인생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든 뭐 살인이든 약탈이든 다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할 것 없이 해외에서 원주민 사회를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약탈과 살인을 당연한 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왜 그랬을까? 이때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고 그랬을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 밑바닥 사람이었고 폭력과 살인, 약탈 이런 걸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거나 뭐 현상수배범, 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배에 주로 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그렇다 보니까 당국의 손에 벗어난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온갖 잔혹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절대로 제가 옹호하거나
얘네를 이해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배경이 약간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의 나중에 핵심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될 바타비아호의 부상인 코르넬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역시 채권자에게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파산 직전에 몰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나중에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무역과 동인도에서의 발전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바타비아호가 출항하기 400년 전까지만 해도 암스테르담은 그저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꿀꿀하고 습기지고 해서 사람들이 살기 쾌적한 동네가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혹시 가보신 분들이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세기 초가 되면 암스테르담이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듯이 당연히 해외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15세기 초에 네덜란드인들이 유럽 최대의 해운업을 육성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나 타르, 소금 같은 대량 화물을 발트해에서부터 북해 대서양 연안으로 실어 날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운업에서 라이벌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높은 효율성, 낮은 운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수송량 등이 있겠죠. 이 면에서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1500년 무렵 이후에 암스테르담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에스파냐 항구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항구에 내려진 화물은 아무래도 영국이라든지 당시 잉글랜드라든지 남부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곳으로 금방 옮길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에스파냐 항구에 내려갔고 언제 이 북부 유럽까지 들어오겠어요. 너무 멀죠? 이탈리아도 너무 멀고요. 그런 덕분에 그러니까 지리적 요인으로 번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572년만 해도 암스테르담은 인구가 3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이 지난 1628년에는 주민의 수가 11만 명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셈입니다. 유럽 4대 도시까지 성장을 하는 눈부신 성공이죠. 중요한 거는 그냥 인구가 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과 흑사병이 자주자주 대도시를 습격하던 때에 이렇게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심심하면 전쟁이 터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던 때기도 하고요. 이 기간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인구의 5분의 1이 죽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도시 전체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암스테르담에 끊임없이 새로운 인구가 외부에서부터 유입이 되었다는 거죠. 1620년에 이렇게 사람들도 모여들고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면서 은행, 주식거래소 등 상업거래에 필요한 모든 기관들이 차례차례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 현금도 많고 금융업과 또 해운업이 발달한 이런 도시니까 상당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된 그 무역의 목표물은 당연히 향신료였습니다. 이 향신료가 왜 그렇게 큰 가치를 띄었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금 향신료가 많습니다. 고춧가루, 후추, 마늘, 생강, 고추 뭐 이거 말고도 말만 하면 구할 수 있는 향신료가 정말 많아요. 저희들이야 향신료 싸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주 먹지를 않습니다. 요즘 저는 위염이 좀 있어서 최대한 좀 안 맵게 먹는 쪽으로 먹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향신료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당시 유럽인들이 왜 향신료에 그렇게 매혹되었는지, 뭐 썩은 고기나 부패한 고기에 향료를 더할 수 있어서 좋아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유럽인들이 그냥 처음 접해보는 향신료의 매운맛을 너무 좋아해서 유럽 전체에서 매콤한 것 열풍이 불었다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때 유럽에서 향신료란 무엇이냐, 없어서 못 파는 매우 핫한 사치품이었다는 겁니다. 암스테르담 상인들은 이 점에 주목을 해요. 이 향신료가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 부근이나 뉴기니에 이르는 동남아 지역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신료가 여기서 나서 어떻게 유럽까지 오느냐, 저희들이 실크로드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기를 따라서 주로 왔습니다. 향신료가 네덜란드 같은 북부 유럽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과정만 보면은 당시에 향신료가 왜 비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동인도의 섬들과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향료가 팔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콘스탄티노플과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에서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이탈리아 배의 선장들이 프랑스, 스페인 시장까지 향신료를 운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육로를 통해서 네덜란드, 더 멀게는 프랑스나 영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시아에서 자라는 향료나무가 유럽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중간 기착점을 모두 거치면은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자, 중간에 거쳐가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값도 무진장 올라갑니다. 향료의 가격이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무려 100배나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비쌌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명품도 비싸면 비쌀수록 더 수요가 높아지고 잘 팔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당시 향신료도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싸니까 막 더 찾는 거야, 귀족들이.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큰 사회여서 귀족들은 막 돈 쓰고 싶어서 안다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귀족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투자를 하기 위해 안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신료를 둘러싼 시장이 상당히 핫하게 떠오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처음 해상 운송로를 통해서 향료길을 개척한 게,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향료길을 개척을 한 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얘네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동양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해 돼요. 그 뒤로 영국과 네덜란드가 후발주자로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어요. 17세기가 되면은 네덜란드 선박들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제치고 에스파냐를 제치고죠. 이 항로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으로 끊임없는 금은보화와 수천 자루의 향료가 쏟아져 들어오던 때였어요. 당시 암스테르담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종교 출신을 전혀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얘네들한테는 오로지 한 가지만 중요했어요. 무엇이냐? 배 탈 거야? 뭐 탄다고? 그럼 넌 이 도시의 환영이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두 번의 목숨을 건 투기로 재산을 되찾거나 또 비루먹은 인생에서 탈출하려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때 동양에 한번 갔다 돌아오는 동인도 회사 선박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죠. 동양으로 가는 길이 네덜란드에 알려진 1590년대 상인들은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선 서로 출자를 해서 선단을 꾸립니다. 1598년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선단은 배 8척으로 꾸려졌고요. 투자자들이 오늘날 한화 가치로 450억 원 가까이를 출자를 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화폐 단위는 길드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날 한화 가치로 다 환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약간 양해를 구할게요. 얘네가 2년간 항해를 한 끝에 향신료를 잔뜩 싣고 네덜란드로 돌아옵니다. 그때 투자자들이 2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해요. 2년 투자해갖고 2년 만에 2배의 수익을 남긴 거면은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고 중간에 선원들이 숱하게 죽고 현지 원주민들과 전쟁하고 했던 것을 모두 제하고도 2배의 이익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이익이죠. 이때부터 네덜란드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야 저거 무모한 투자 아니야? 너무 도박 같은 투자 아니야? 이러고 보던 애들도 갔다 와갖고 막 몇 배씩 순이익을 남기니까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고 조합을 설립을 해서 선단을 꾸려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지금 갑자기 대항해 열풍이 불어갖고 너도 나도 배 타고 해외로 나가서 향신료를 마구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네덜란드 내에서 향신료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값이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초기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향신료 값이 100원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몇 년 뒤에 자기들 배가 돌아오고 보니까 향신료 값이 하락해서 한 70원이다.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항해 열풍이 불면서 갑자기 선박과 선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초기에 대하는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상인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남겨먹을 수 있을까? 원래 이래도 사실 향신료 시장이, 향신료 무역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상인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간단한 법이 있습니다. 우선 독과점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또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곧바로 벌금을 물거나 잘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지만 당시 네덜란드에는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나 봐요. 얘네가 담합하고 독과점하고 하다가 1602년 3월 20일 어떻게 하냐? 그럴 바에는 그냥 다 합쳐갖고 우리 혼자서 다 해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네덜란드 곳곳에 있던 상인 조합들과 또 회사들이 합병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Dutch East India Company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아예 죄다 하나의 회사에서 통솔하면 딱 좋지 않겠냐. 가격 조정도 얘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수요 공급도 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주식회사의 출범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겠죠. 근데 완전히 노다지 사업을 하는 알짜배기 회사 하나가 설립된다고 하니까 암스테르담에서만 1000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향신료 무역에 대한 열정이 당시에 컸어요. 자, 이렇게 출범한 동인도 회사의 무역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일단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라이벌인 영국 동인도 회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동인도로 가는 해로를 완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면서 동양과의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해요. 1620년대 이후 한 항해에서 무려 투자금의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돈을 벌면은 무엇을 해야겠어요? 배당을 해야겠죠? 수익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동인도 회사의 배당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대부분 매년 배당률이 10% 내지 2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통큰 배당이에요. 한 해 배당률이 100%를 기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군이 100만원어치 동인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샀다라고 치면은 그 한 해 배당금만으로 벌써 내 주식계좌 잔고가 2배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락이라든지 주식 가격의 상승 하락 등 여러 면을 고려를 하겠지만 순수 배당금만 놓고 보자면은 이렇다는 얘기죠.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 어딜 뒤져봐도 이런 주식회사는 없어요. 이렇게 배당하는 회사?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뒤져도 찾기가 어려워요. 당시 동인도 회사가 얼마나 순이익을 많이 냈고 잘 나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독점체제였고 그 설립된 과정도 거의 불법에 가깝지 않습니까? 독점체제였고 워낙에 값비싼 사치품을 취급을 하고 있었기에 순이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죠. 당시 향신료 값이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뛰어났어요. 동인도 회사는 분업을 통한 전문성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혁명쯤 가서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분업과 전문성이. 그러나 이때 이미 동인도 회사가 어느 정도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과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화를 통해서 배를 만드는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17세기에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00척의 상선을 건조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를 대량 생산해낼 수 있었고 대량 생산했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니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라이벌인 포르투갈 상선보다 성능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쌌단 말이에요. 인건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요. 자, 인건비가 쌌어요. 그래서 또 돈도 많이 남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주어지고 회사 자체에도 현금이 많았지만 노동자인 선원들, 병사들,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월급만 주어집니다. 왜 그랬냐? 이 돈만 준다고 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항상 있었거든요. 일단 배에서 먹고 자는 거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양에 도착을 하면은 현지에 있는 회사 소유의 숙소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으로 사회 최하층의 밑바닥에 사는 불황자, 노숙자, 범죄자들이 너도나도 일하겠다고 몰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배에서 사실상 막노동하는 가난한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지식 수준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파견되는 직원들이나 회사에 소속된 상인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회사 측에서 대우를 꽤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식인이 회사에 아예 입사할 생각조차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느냐 한번 보죠. 바타비아호에 탔던 동인도 회사 소속의 상인인 펠사르트가 있습니다. 얘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상인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부상인 시절 인도에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55길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은 오늘날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해외 근무를 한 겁니다. 나중에 얘가 대상인으로 승진을 해서는 인도에서 한화로 700만원 정도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인의 직급이면 사실 상당히 큰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승선했을 때
지배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업무나 권한, 책임 등에 비해서는 월급이 좀 짠 편인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이 뭐냐, 저희들은 월급 받을 때 어떻습니까? 월급날이 되면은 딱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월급 들어왔다는 은행 메시지가 핸드폰에 들어올 때 참 기분이 좋죠. 그렇게 월급이 들어오는데 동인도에서는 월급을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었냐? 자, 월급은 직원들이 배 타고 인도로 가서 거기 근무하고 나서 배 타고 다시 네덜란드에 돌아오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월급이지 우리가 이제 매달 통장으로 꽂아주진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 매달 주면은 얘가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달치 받다가 야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러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매달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다 마치면 줬다는 거죠. 중간에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얘네가 한 몇 달 근무하면은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고 밀린 돈을 받으려고 그래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까지 버티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만큼이나 동인도 회사의 정직원들이나 뭐 선원들이나 모두에게 동양으로 항해하는 일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도망갔으면은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볼모로 잡아놓고 일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오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현지에서. 그래서 직원들이 비리를 많이 저지릅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에 월급도 없겠다, 그냥 한몫 잡으려고 온갖 부정부패를 현지에서 다 저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 역전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 월급 말고도 현지에서 직원들이 이런저런 돈 떼먹을 곳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정부패를 해먹을 수 있었느냐 한번 보죠. 당시 인도에서 과다계상이나 뇌물 등으로 회계를 조작한 하이베르트 비즈니시라는 상관을 운영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얘가 월급으로 오늘날 한화로 약 1,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월급이랑 별개로 얘가 부정부패로 쌓은 재산이 엄청나다는 거죠. 동인도 회사 측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놈이 인도에서 쌓은 재산이 오늘날 한화로 1,700억 원에 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네덜란드에서 채무로 파산 직전에 몰린 사람이 배 한 번 타고 나가서 인생 역전해볼만 하지 않습니까?